잠깐! 아직 바이오쇼크 인피니티를 플레이해보지 않으셨나요? 이 리뷰는 여러분이 바이오쇼크 인피니티를 플레이해봤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리뷰입니다. 만약 플레이 의사가 있지만 아직 바이오쇼크를 플레이해보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으로 가셔서 게임 플레이 파트부터 영상을 감상해주시거나 이 영상은 관심 동영상에 저장해 놓으시고 플레이해보신 다음에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바이오쇼크 리뷰 영상의 후속편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링크를 누르셔서 바이오쇼크 리뷰를 보고 오시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쇼크 인피니티는 심해의 도시를 배경으로 했던 바이오쇼크와는 정반대로 공중에 있는 도시인 콜롬비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 해저와 공중에 위치하고 있는 랩처와 콜롬비아는 그 기반이 되는 사상 역시 다른데요. 랩처는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한 극한의 방임, 즉 자유방임주의가 기반이었던 반면에 콜롬비아는 보수적인 재정일치를 기반으로 사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이오쇼크의 랩처는 황홀함, 매우 편안한 상태, 휴거를 뜻했다면 콜롬비아는 건국초, 미국을 의미합니다. 아니 미국은 보통 USA나 아메리카라고 부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USA는 아메리카 연합국가라는 뜻이고 본래 남아메리카만을 지칭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초창기 미국인들은 미국을 지칭할 때 콜롬비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앙아메리카의 국가 콜롬비아의 유사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USA나 아메리카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또한 콜롬비아는 지금의 미국 국가인 성조기가 등장하기 이전에 미국의 국가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콜롬비아라는 말이 건국초기 미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중도시 콜롬비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디스토피아였던 랩처와는 다르게 꽤나 멋있는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깔끔하고 멋있는 자태를 가지며 저마다 높게 치솟아 있고 여기저기에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며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관은 말 그대로 외관뿐이었습니다. 이는 게임을 하면서 플레이어가 손쉽게 눈치챌 수 있죠. 이번 리뷰에서는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풀어나가며 스토리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는 1900년에 윌리엄 맥킬리 대통령의 명령하에 지어졌습니다. 콜롬비아의 지도자인 제커리 헤일 컴스탁은 공중을 떠다니며 새로운 시민을 입주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유명한 의화단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화단 운동은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에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된 청나라가 서양 열강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한 운동이었습니다. 의화단은 중국 내 서양인들에게 잔혹하게 굴었습니다. 성기를 자르거나 뭉개는 것은 기본이고 나체의 상태로 불에 집어넣는다거나 끓는 물에 집어넣는 등 그 행태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의 열강들은 지켜볼 수만은 없었고 청나라 그리고 의화단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공중도시 콜롬비아는 의화단 세력에 엄청난 폭격을 퍼붓게 되고 콜롬비아가 단순한 도시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맥켈리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제재를 가하려고 했으나 이미 컴스탁은 콜롬비아의 독립을 선언하고 하늘로 호련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제커리 헬 컴스탁은 전형적인 국수주의에 빠진 인물입니다. 국가의 모든 행동은 옳다고 생각하며 인종주의를 일삼습니다. 현실에서 가장 비슷한 인물은 우파이면서 전체주의에 빠져있던 히틀러가 되겠네요. 그는 콜롬비아의 시민들을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선민 사상은 종교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사상입니다. 현실에는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사상이 있겠네요.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은 신이 선택한 민족이며 약속의 땅에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스라엘군은 현재도 팔레스타인과 많은 갈등을 벌이며 전쟁 범죄를 일삼으면서도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죠.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 컴스탁은 국민들에게 국수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과 같은 건국의 아버지들도 우상화시킵니다. 작중에 나오는 조지 워싱턴이 들고 있는 칼, 벤자민 프랭클린이 들고 있는 열쇠, 제퍼슨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 등 각각 인디언을 대륙에서 몰아낸 무력,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킨 지혜, 미국을 영국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준 독립선언서를 뜻합니다. 물론 실제 건국의 아버지들은 재정 분리 사회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컴스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수주의와 선민의식에 빠진 컴스탁은 지상의 도시들을 소돔이라 칭하고 불태워 정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여기서 소돔이란 성경에 나오는 타락한 도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소돔의 악함에 놀라 도시를 없애버리려 하자 아브라함은 억울하게 죽는 의인도 있으니 봐달라며 의인 50명을 모으면 소돔을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준을 50명, 40명, 나중에는 10명까지 줄이지만 결국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은 소돔을 없애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천차만별로 나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해 주인공 부커드이스는 컴스탁과는 다르게 상당히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신을 믿는 컴스탁과는 다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 신도를 보며 노골적으로 얼간이라고 부르죠. 또 자신이 참전했던 운디르니 학살 사건을 부끄러워한다는 점에서도 컴스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운디르니 학살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면 인디언 전쟁에서 마지막에 벌어진 일로 1890년 12월 29일 인디언은 전투를 포기하고 항복하려 했습니다. 미 육군이 인디언의 무기를 수거하던 와중에 청각장애인이었던 인디언 병사가 미 육군 병사와 실랑이를 하던 도중에 총이 발포되어 미군 병사가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나친 긴장 상태에 있던 부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고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상 전투를 할 능력이 없던 인디언 부족은 몰살당하게 됩니다. 부족원 350명 중에 300명이 운디르니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여성과 어린아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뤄진 학살극이었지만 평범한 전투로 기록되었고 인디언은 야만인에 미 육군은 영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컴스탁과 부커드잇은 모두 운디르니 학살 사건을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커드잇은 이 학살극 이후로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지만 컴스탁은 달랐습니다. 컴스탁은 미 육군을 영웅으로 칭송하고 이 학살극을 자행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런 모습과 가장 비슷한 사람은 부커드잇과 조닌 슬레이트입니다. 게임 내에서 컴스탁과 슬레이트는 매우 사이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둘은 가장 비슷한 인물입니다. 둘 다 의화단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과 운디르니에 있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죠. 부커드잇과 컴스탁을 상징하는 단어로 표현해보자면 드잇은 자유와 방임, 컴스탁은 억압과 규제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억압과 규제를 행하는 컴스탁의 모습은 악으로, 주인공인 부커드잇의 자유와 방임은 선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부커드잇은 컬럼비아의 내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컴스탁과 핑크, 데이지 피츠로이 같은 세력에 합류하기를 꺼려하며 끝까지 방관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자유를 침해하고 탑에 가도 억압한 컴스탁과 마찬가지로 도박으로 인해 엘리자베스를 신경 쓰지 못하고 결국 엘리자베스를 빚을 갚기 위해 팔아버리는 부커드잇 역시 옳은 인물로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부커드잇은 작품 내내 이런 방관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바이오쇼크를 통해서 둘 다 결코 옳은 부모상이라고는 부를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인 제레마이어 핑크와 데이지 피츠로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생각해볼까요? 핑크를 상징하는 단어는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 그 자체를 신봉하는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전작의 앤드류 라이언과 가장 비슷한 인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앤드류 라이언은 국가의 시장 개입이 없으면 사회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사람이었다면 핑크는 오로지 자본만 믿습니다. 국가의 시장 개입에 딱히 거부감을 갖고 있지도 않고 종교를 믿지도 않습니다. 핑크의 이런 평면적인 캐릭터성은 전작의 라이언에 비하면 약간은 아쉽긴 합니다. 이와 정반대의 사상을 가진 데이지 피츠로이를 상징하는 단어는 혁명과 빈민층입니다. 피츠로이의 군대인 민중의 소리는 백인과 부자들을 학살하고 콜롬비아의 지도층의 머리가죽을 벗겨 못을 박아놓는 등의 기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피츠로이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행동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기행이 일어나기 전에 피츠로이를 본 엘리자베스는 빈민촌의 사람들을 동정하며 피츠로이를 도와주면 빈민층과 유색인종이 차별받는 이러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닝 화면에 나오는 부커드잇의 대사는 이 게임의 주제의식을 관통합니다. 피츠로이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떼먹을 놈은 떼먹는 법이다. 이는 철저히 방관자로 남아있는 부커드잇의 성격에도 기반하지만 항상 바이오쇼크 시리즈는 극단주의를 지향하는 듯한 묘사를 해왔습니다. 바이오쇼크 1편에서는 자유의지와 자유경제시장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비판했고 2편에서는 정반대인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극단주의를 비판하는 시리즈의 전통을 저는 부커드잇의 이러한 대사가 관통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무위키를 비롯한 이 게임을 리뷰한 굉장히 많은 리뷰어분들이 어느 쪽에도 비협조적인 자세를 가지는 부커드잇이라는 캐릭터를 아나키스트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커드잇이라는 캐릭터의 배경을 봤을 때 아나키스트보다는 니힐리스트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이미 부커드잇은 운디르니 전투에서 애국주의 영웅, 핑커턴 탐정사무소에서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용역 깡패, 도박과 술로 인해 가난함에 빠진 빈민층, 그러한 경제적 무능에 의해 딸을 팔아버린 아버지까지 인간이 경험해볼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사상적인 스펙트럼을 경험해본 인물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경험해본 부커드잇이 니힐리즘에 빠지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부커드잇이라는 캐릭터는 아나키스트보다는 니힐리스트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니힐리즘은 극단적인 사상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왔던 바이오쇼크의 전통에도 어느 정도 부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는 초반에 루테스 남매가 나눠주던 두 개의 펜던트는 의미심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규제와 억압을 뜻하는 세장과 자유와 방관을 뜻하는 날고 있는 새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게임이 유저에게 어떤 펜던트를 고를지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이 두 사이에 정의는 없습니다. 이 게임의 주제의식이 말하듯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세장인 케이지는 좀 더 재밌는 상황을 연출하는데 작중 내내 케이지는 엘리자베스라는 새를 묶어두는 말 그대로의 세장 역할을 합니다. 바로 기념비 섬의 탑과 거대한 새, 송버드죠. 이 탑은 엘리자베스를 억압하고 가두는 역할도 했지만 지나치게 강력한 엘리자베스의 능력이 폭주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한 탑을 타락한 엘리자베스에게 받은 케이지라는 힌트로 성버들을 조정해 부숴버리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켄 레빈이 이를 염두에 두고 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러니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진정한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컴스탁과 드윗이 자식에게 압제를 가하고 방관하는 부모의 의지를 가졌다면 엘리자베스는 그러한 세대의 손에서 자란 자식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의미는 바이오쇼크 인피니트의 DLC인 바닷속 무덤에서 더 도드라집니다. 다음은 바닷속 무덤 리뷰를 진행할 테니 리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후반부에 컴스탁은 부커 드윗에게 진실을 말하라며 다그칩니다. 컴스탁은 엘리자베스가 부커 드윗이 자신을 어떻게 버렸는지 알게 된다면 자신의 뜻대로 지상을 불태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부커 드윗과 컴스탁 모두 올바른 길로 자식을 인도하지 못한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자베스는 컴스탁과 부커 드윗이 탄생한 시점으로 가 이 둘을 모두 죽입니다. 둘을 모두 죽임으로써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되물림하지 않는,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고통받던 엘리자베스들이 사라지면서 게임은 끝나게 되죠. 바이오쇼크 시리즈는 이런 잘못된 부모와 그 굴레를 깨뜨리는 자식의 관계를 쭉 이용해왔습니다. 바이오쇼크 1편에서는 잭과 라이언의 관계에서 2편은 소피아 램과 주인공 서브젝트 델타 그리고 딸 엘레노어 램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인피니트에서는 컴스탁과 부커 드윗, 그 둘을 죽이며 굴레를 끊는 엘리자베스의 모습에서 말이죠. 우리는 이로써 바이오쇼크 인피니트의, 아니 바이오쇼크 시리즈 전체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세상을 맹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식 세대는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부모와 그것을 부정하는 자식이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겉으로 밝아지고 시스템적으로 꽤 많이 바뀐 바이오쇼크 인피니트가 확실히 바이오쇼크 시리즈의 후속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로서 바이오쇼크를 전부 살펴봤으니 게임으로서 바이오쇼크를 살펴봅시다. 맵 디자인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 보이는 콜롬비아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고 조화롭습니다. 이런 밝은 분위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작품의 분위기와 그래픽의 조화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어두운 부분은 확실히 어둡게, 밝은 부분은 확실히 밝게 표현된 그래픽은 눈에 띄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또한 매우 매력적입니다. 우선 우리의 주인공인 엘리자베스를 살펴볼까요? 일단 엘리자베스는 사랑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엘리자베스는 플레이어가 가장 같이 시간을 오래 보내야 하는 NPC입니다. 그로 인해 엘리자베스에게 맡겨진 임무는 막중합니다. 일단 매력적이어야 하고 거슬리지 않아야 하면서도 플레이어에게 가치 있다는 느낌을 매 순간 확실히 줘야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엘리자베스는 본인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엘리자베스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확실히 실려있고 엘리자베스가 성숙해지면서 목소리 톤도 약간씩 변하게 됩니다. 또 이에 맞게 다양한 표정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매 순간순간 가장 중요한 캐릭터의 감정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 전투에서 끊임없이 유저에게 도움을 줍니다. 총알이 부족하면 총알을, 소금이 부족하면 소금을, 체력이 없다면 체력 키트를 던져주고 돈을 주면 돈도 던져줍니다. 엘리자베스는 따로 보호할 필요 없이 전투 상황이 되면 스스로 몸을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스가 있는지 없는지 느끼기 힘들다는 단점을 이런 전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움을 줌으로써 확실하게 플레이어에게 존재감을 인식시킵니다. 엘리자베스를 필두로 나머지 인물들도 매우 개성이 뚜렷합니다. 사실 이건 바이오쇼크 시리즈의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한데, 캐릭터마다 어떠한 사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혀 다른 캐릭터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모두 개성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주요 캐릭터가 헷갈린다던가 하는 일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죠. 컴스탁은 마치 진짜 선지자처럼 하얗고 풍성한 수염이 아이덴티티라면, 제레마이어 핑크는 커다란 터펫의 양복, 코스염까지 기른 백인 남성이죠. 이와 반대되는 세력인 데이지 피츠르는 후줄근한 옷에 흑인의 여성이죠. 이런 시각적인 특징은 안 그래도 개성이 넘치던 성격에 더 큰 개성을 부여합니다. 그때 당시에 해당 계급층의 뜻하는 요소들을 삽입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는 것은 덤이고요. 주변 인물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부커 드윗이란 캐릭터를 살펴봅시다. 우선 고전 FPS에서 주인공 캐릭터는 거의 대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어 자체가 캐릭터가 된다는 뜻에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옛날 대부분의 FPS, 콜 오브 듀티나 바이오쇼크 1, 2편에서 대사가 없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때부터 이런 과묵한 주인공은 점점 사라지고 게임의 스토리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형태의 주인공들이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부커 드윗은 이러한 트렌드를 잘 반영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캐릭터들의 방향성이 잘 짜여지게 되는 것이죠. 맵의 디자인은 훌륭합니다만 그 구성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맵이 일자 형식으로 된 구성이 많아져서 게임 자체가 지나치게 단순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랩체를 배경으로 했던 전작들이 복잡한 맵에 비해 지도 시스템이 잘 구축되지 않아서 답답했던 점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일장일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바이오쇼크 인피니트는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루팅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모든 맵에 숨겨진 요소를 찾아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하는 재미는 쏠쏠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런 루팅을 싫어하신다면 쉬움이나 보통 난이도로 플레이하시면 루팅 없이도 게임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만 어려움 난이도 이상으로 플레이하시면 이런 루팅은 강제됩니다. 본인이 만약에 FPS에 자신이 있으시더라도 이런 루팅을 싫어하신다면 쉬움이나 보통 모드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게임 플레이로 본다면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소지 가능한 무기의 수가 2개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탄을 수급해가며 그때그때 다른 공격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전작에 비하면 선택지가 줄어든 것 같아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거는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고 가장 큰 재미는 바로 비거를 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크 자기와 까마귀 비거를 활용해서 광범위 전기 스턴을 거는 조합의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회류를 사용해 적들을 한 번에 묶고 쇼크 자기를 사용해 스턴을 건 후 샷건 같은 근접 무기로 처치하는 식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재미는 더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 역시 전작과 비교한다면 일장일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바이오쇼크 인피니트는 다회차 요소가 많은 게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플레이하고 나서 다시 한번 플레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플레이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맨 처음은 주요 인물들의 대사와 스토리에 집중해서 게임을 즐겨보시고 2회차 플레이 때는 콜롬비아의 맵을 돌아다니시며 콜롬비아의 분위기와 곳곳에 숨어있는 미장센을 찾아보시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면서 플레이해보시면 이 게임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 게임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혹시 FPS에 극심한 멀미를 느끼시는 분이라면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평소에 멀미를 잘 느끼지 못하는 저도 멀미를 꽤나 느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바이오쇼크 인피니트는 멀미약을 먹어가며 플레이해도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게임이긴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바이오쇼크 인피니트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선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스토리, 분위기와 찰떡궁합을 보여주는 맵 디자인, 뛰어난 연출력, 정말로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 그리고 넌지시 던져주는 메시지, 곳곳에 숨어있는 미장센까지. 다만 들고 다니는 무기의 수가 줄었다는 것은 꽤나 아쉽고 일직선 형태의 맵이 많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조금 즐기기 어렵다는 점이 아쉽네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멀미약을 먹어가며 플레이해도 될 만큼 게임 자체는 정말 이 이상 바라는 게 욕심이다 싶을 정도로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필구 목록에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리뷰가 역대급으로 길어졌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Will the circle be unbroken by and by, by and by? Is a better home awaiting in the sky?